대만 역시 식량 자급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칼로리 기준으로 대만의 식량 자급률은 30% 정도 됩니다. 이걸 이제 가격 기준으로 나타내면요 58% 수준 정도 되고요. 칼로리 기준은 이제 식량 자급률이 낮고 가격 기준은 높다는 거는 대만 농민들이 값이 저렴한 곡물은 좀 적게 심고 값이 비싼 채소나 과일을 많이 재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에게 농업세계입니다. 오늘은 대만의 농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농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대만 농업을 한국, 일본과 나란히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의 국토 면적은 약 36,00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국의 3분의 1보다 조금 더 크고요. 인구는 2,300만 명으로 한국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는 한국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죠. 대만은 국토 대비 농경지 비율이 22%로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결과 농경지 면적은 77.9만 헥타르, 약 78만 헥타르로 한국의 절반 정도나 됩니다. 국토 면적 대비 농경지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거죠. 대만의 농가 수는 약 76만 호 정도로 꽤 많습니다. 한국의 97만에 비하면 농가 밀도는 약 1.6배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소농 중심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농업 예산은 7.4조 원 수준입니다. 한국의 약 40% 정도로 볼 수 있죠. 경지 면적을 감안하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농업 예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농가 수를 고려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대만의 식량 자급률은 31%, 30%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칼로리 기준으로요. 이쯤 되면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세 나라의 농업이 정말 비슷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대만의 지형도입니다.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산악 지역이고요. 섬의 중앙을 따라가지고 큰 산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해안가 지역, 중국 본토하고 맞이한 지역이죠. 이쪽 서쪽 해안가 지역에 대부분의 도시하고 인구가 모여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는 여기는 타이페이가 있고요. 중간에는 타이중이 있고요. 남쪽에는 카오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타이페이는 서울쯤 될 것 같고 타이중은 대전, 카오슝은 부산쯤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만은 섬나라다 보니까 해상 물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요 해상 물류는 타이페이 인근에 이제 키룽항이 있고요. 카오슝, 부산에 해당하는 곳이죠. 카오슝이 이제 큰 항구가 있습니다. 이 두 항구를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류가 대만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를 봐주시면요. 지도에서 붉은 점이 많이 표시된 곳이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밀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이제 산악 지역인데요. 산악 지역은 기온이 낮고 좀 비가 많이 내립니다. 강우량이 많고요. 이쪽 해안가 지역, 평야 지역은 기온은 상대적으로 높고 강수량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한 1000에서 한 1500mm 정도 사이가 되는 편입니다. 대만의 국토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만은 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소농이 존재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단순히 농지가 작아서일까요? 여기에는 역사와 정치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일제의 강점기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일본은 대만에서 대규모 농장보다는 소규모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대만 토착민들이 많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게 되었고요. 지주제가 크게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소농 구조가 정착된 거죠. 그 다음으로 1949년도에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장제스 국민당 정권이 대만으로 도피하면서 상황이 약간 달라집니다. 이때 중국 본토에서 약 200만 명의 외성인, 즉 국민당 정권을 따라온 이주민들이 대만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토지는 대부분 대만 토착민, 본성인이라고 하죠. 대만 토착민들이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국민당 정권은 농지개혁을 단행합니다. 지주에게는 국채를 주고 농민에게는 땅을 팔게 한 방식이었죠. 그 결과 농지를 가진 본성인 농민은 작은 땅을 자가 소유한 구조가 되었고요. 외성인들, 주로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외성인들은 공무원, 군인 또는 도시 중산층으로 배치됐습니다. 즉 본성인에게는 땅을, 외성인에게는 권력을. 이게 바로 대만 사회의 정치적 타협 구조였고요. 이 구조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성인은 도시 중심, 본성인은 농촌 중심. 많이 섞이긴 했지만 이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임대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령 농민이 자기 땅을 직접 경작합니다.
그래서 농지는 쪼개져 있고 농가수는 줄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거죠. 대만 정부 역시 본성인 중심의 소농을 지원하는 정책을 꾸준히 유지했고요. 이러한 이유를 해놔가지고 대만의 소농 구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역사 그리고 인구 집단 간 균형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농업 구조 개혁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고요. 이건 대만의 농경지 사진인데요. 보면 정말 우리나라하고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농촌과 굉장히 비슷하죠. 지형도 비슷하고 논의 크기나 농촌 분위기까지도요. 그리고 대만의 주요 농산물은 한국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주식 작물인 쌀은 112만 톤 정도가 생산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370만 톤에 비하면 3분의 1이 훨씬 못 미치죠. 옥수수는 10만 톤, 땅콩도 많이 생산되고요. 대두도 일부 생산됩니다. 그렇지만 대만의 농산물의 특징은 다양한 과일입니다.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리치, 파파야와 같은 열대 과일하고 배, 사과, 감귤, 복숭아 같은 온대 과일이 모두 생산됩니다. 그래서 대만을 과일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대만의 농식품 산업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의 농업 생산액은 원화로 약 26조 원쯤 됩니다. 한국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농경지 면적까지 고려하면 생산 효율은 한국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 품목 구성을 보면은 쌀, 채소, 과일 등 농작물이 47%를 구성하고 있고 축산이 약 37%, 그리고 수산물이 대충 16% 정도를 차지합니다. 섬나라답게 수산물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농식품 산업의 규모는 국가 전체 GDP 대비해서 약 7.2%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농업 생산뿐만 아니고 식음료 제조, 도매, 소매, 서비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농업 생산보다 식음료 유통과 서비스 쪽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차 농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2차, 3차에서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다음은 대만의 농식품 수출 및 수입입니다. 2023년 기준인데요. 농식품 수입은 약 190억 달러고요. 수출은 약 50억 달러입니다. 대만 또 농식품 무역에서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주요 수입국은 그래프에 나타나 있듯이 미국이 단연코 1등이고요. 다음으로 브라질, 중국, 일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 타일랜드, 호주, 영국도 있네요. 한데 아쉽게도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은 대만에 수출 못했다는 뜻이죠. 크게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죠. 대만은 특히 미국에 대한 농산물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밀 같은 경우는 70%, 대두는 40%, 옥수수는 20%가 미국산입니다. 이건 한국이나 일본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공급망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구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요. 대만의 농식품 수출 역시 미국이나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위에 있긴 한데 대만에서 수입은 많이 하는데 수출은 잘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좀 더 분발했으면 싶죠. 다음으로 대만과 한국의 물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레스토랑 물가는 평균적으로 한국이 30% 정도 더 비싸고요. 식료품 물가는 평균적으로 26% 정도 더 비쌉니다. 한국은 우유, 쌀, 치즈 정도가 저렴하고요. 과일과 채소는 한국이 15에서 한 100% 정도 더 비쌌습니다. 사과는 60% 이상 더 비쌌고요. 다음은 대만의 식량 자급률과 식량 안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칼로리 기준으로 대만의 식량 자급률은 30% 정도 됩니다. 이걸 이제 가격 기준으로 나타내면요 58% 수준 정도 되고요. 일본도 이런 식으로 자급률을 칼로리 기준하고 이제 가격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죠. 대만 역시 식량 자급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칼로리 기준은 이제 식량 자급률이 낮고 가격 기준은 높다는 거는 대만 농민들이 값이 저렴한 곡물은 좀 적게 심고 값이 비싼 채소나 과일을 많이 재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가지고도 대만의 식량 자급률은 조금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량 안보가 우려될 수밖에 없겠죠. 그 외 대만도 소농이 중심인데 농가 보호를 하지 않았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러 자료를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는 듯 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평균 15% 정도의 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Q라 그러죠. 관세율 할당 제도하고 세이프가드 제도를 있어가지고 농업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과일과 육류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도 충분히 있고요.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대만은 2002년도에 WTO에 가입했습니다.
쌀은 TRQ로 14만 톤 정도를 의무 수입하고요. 그 이상은 500%가 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대만을 보면서 한국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대만의 농가 수는 76만 호 정도 됩니다. 전체 가구 중에 8.2%가 농가입니다.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닌 게요. 이쯤 되면 농업정책 집행이 상당히 어렵고요. 물가 관리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한국이나 대만이나 농업을 운영하기는 꽤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죠? 그리고 대만도 살 소비는 줄고 단백질 소비는 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헬스장 이용자가 80%나 증가했다 하고요. 그 때문에 건강식이 또 한참 유행을 해가지고 닭가슴살이나 스테이크가 쌀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지금 대만의 1인당 살 소비는 연간 한 43kg 정도 되는데요. 일본의 50kg하고 한국의 56kg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살 문화권 중에서도 아마 가장 낮은 살 소비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구조면 자급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다행히 과일하고 채소는 80% 이상 작업이 가능하고 그래서 농가들도 쌀보다는 소득작물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대만 농업부 진중계 장관이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봉시하더라도 대만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배경에는 중국이 무역을 봉시하면 대만 식량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외부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만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에너지의 96%, 식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비축분으로 5.5개월 계속 농사를 지을 거니까요. 풍년이 들면은 8, 9개월까지 충분히 식량을 공급 가능하고 민간 비축분까지 포함하면은 최대 12개월까지 식량은 문제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저장고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배급시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계산이다. 사실 농업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게 저는 좀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뉴스에서 중국이 봉쇄를 해도 대만은 1년치 식량은 충분히 저장되어 있다는 기사에서 첨부된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용 비상식량하고 군용 전화기 사진이 사용되었습니다. 대만인들이 어떻게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 해가지고 좀 짠했고요. 농업부 장관이 이런 인터뷰를 한 이유는 미국에서 발행된 여러 보고서들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미 육군 전쟁대학에서 발행했는데요. 중국과 충돌해서 대만의 식량 회복력 여부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 군사, 정보, 외교 분야에서는 대만과 중국 간 군사 충돌 시 대만의 식량 수급 취약성을 간과하고 있고 대만은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고 쌀을 제외한 식량 비축량은 6개월을 겨우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 작업률이 낮다는 것 이외에도 곡물 저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주목했고요. 대만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매달 벌크선 19대가 항구로 들어와야 됩니다. 한 달 반 수입이 끊겨도 식탁 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게다가 대만 수입의 85%는 컨테이너 선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이 컨테이너의 80%가 또 중국산입니다. 중국이 컨테이너를 틀어지면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겠죠. 이건 역시 단순한 식량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할 만하기도 합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중국 해양경비대나 해사안전국 등 법집행기관이 주도하는 해상항구 통제 격리를 실시할 경우에 이 경우에는 봉쇄하고는 달라가지고 국제법상 전면적인 군사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대응이 까다롭고 외부 개입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냈습니다. 중국은 선박에 대해 가지고 사전 신고라든가 현장 검사, 벌금 등을 통해 가지고 준법 집행 수단하고 시장 접근 제한 등 경제적 압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타이페이로 들어가는 키룽항이나 카오슝항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만약 식량 가격이 오르면 대만 국민들의 대응 의지도 약화시킬 수 있고 그런 우려가 제기된 거죠. 미국 육군대학 보고서에서는 2차 세계대전 때처럼 각 가정하고 공공장소에서 채소하고 과일을 재배하는 승리의 정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도시마다 이제 텃밭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죠. 곡물 같은 경우는 비축을 하면 되는데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것들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으면 물가가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외 식량 비축 시설 확충하고 위기 시에는 전국에 있는 공급소를 설치해가지고 쌀 등 주요 식량을 배급하는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했죠. 그렇다 보니까 대만 농업부 진중계 장관이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거죠. 오늘은 대만의 농업 그리고 식량 자급률, 공급망 위기, 식량 안보 문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들으시면서 느꼈겠지만 농업이라는 게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는 것하고, 그리고 이건 결코 대만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도 20% 남짓에 불과하고요. 공급망은 미국, 호주, 남미 등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 수입하는 채소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옵니다. 비축 시설도 충분하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대만이 겪고 있는 일은 어쩌면 한국이 겪게 될 미래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세계 남자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